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전쟁 영웅 최영과 이성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명과 북원 사이에서의 줄타기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실질적으로 더 어려웠던 것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침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외구란 존재가 참 늘 말씀을 많이 일으켰지만, 네. 이때 뭐 고려말만큼 하여간, 말씀을 크게 일으켰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이때는 일본 자체가 이제 남북조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하던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안 되고 음,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계속 경험이 쌓이고 또 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왔다 하면 배 수백 척 이렇게 끌고 오고 그리고 점점점 규모가 이제 커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에 대한 방어하는 군사들과 싸우다 보니까 전투력들도 그러니까 싸움의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네, 네. 전투력들도 훨씬 더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음, 말하자면 거의 그냥 일개 해적이 아니라 거의 정규군 못지않은 거의 정예병급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고 보통 이제 애구들이 왔다 하면 해안가 와서 뭐 좀 약탈하고 약탈하고 가고 네. 이러는 거였는데 이쯤 되니까 수백 척 단위로 와가지고는 내륙으로 진입해서 거의 뭐 이를테면은 단양, 대구, 수원 뭐 이런 데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야말로 전 국토가 이들의 이제 노략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피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죠. 네. 특히나 요 왜구가 그 1376년에 지금 부요 공주 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개태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개태사라는 절은 되게 상징적인 절이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이제 불태우며 그곳에 있던 뭐 승려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도륙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자 최영 장군이 출전을 자청을 하고 났어요. 예. 근데 이 우왕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이제 나서서 젊은 장수 보내야 된다. 이때 최영 장군의 나이가 61세. 지금 기준하면 거의 70대 거의 후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최영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나서면서 상당히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하, 신이 비록 몸은 늙었으나 뜻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직을 편안히 하고 경성을 호위하려 함이니 신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지금의 부여 공주 쪽에 쳐들어온 왜구를 이 홍산이라는 지역에서 그 최영 장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 왜구들의 기세를 확 꺾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홍산 대첩의 대승 이후로 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막 유행을 해요. 우리가 두려운 이는 채만호뿐이다. 이 채만호가 최영 장군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들에게는 뭐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런 그 정말 그 대승을 거둔 최영 장군. 그리고 이제 우왕 3년에는 황해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던 왜구들을 이번에는 또 이성계 장군도 이제 왜구 격파에 아주 큰 공을 세우는데 해주 지역에서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이 두 전쟁 영웅이 협공에서 승리하는 장면도 있어요. 예. 이럴 정도로 이제 황해도 연안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급기야는 개성을 치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정보가 전해지고 하면서 최영 장군이 이제 개경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아서 지키게 되는데 그 왜구들이 이제 총 공세를 펼치게 되니까 최영 장군이 이때 좀 이렇게 전략적이었는지 실제였는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오자 이성계와 양배근의 군대가 들이쳐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도주하는 것 같이 보였던 최영군까지 돌아와가지고 같이 협공을 해서 그야말로 적들을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해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 최영 이성계 장군과 더불어 우리 또 화약으로 유명한 인물 바로 이 최무선 장군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최무선이 바로 이때군요. 1380년에 이제 그 왜구들이 500척의 배를 서해안의 진포기에 그림에도 이게 좀 일부 보이는데 밧줄로 이렇게 서로 잡아 메어놓고 상륙을 해요. 서로 이렇게 쫙 한꺼번에 이렇게 딱 메어놓고 그런 과정에서 최무선과 심덕부가 이끄는 고려 함대가 접근을 해서 화포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척 전선 대부분을 이제 불타게 하고 배에 남아있던
왜구들도 뭐 대부분 이제 뭐 화상을 입고 다 불에 타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정말 화포를 이용한 이 승전을 우리가 요 진포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해서 진포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 최무선이라는 인물은 아마 화약하면 항상 그 키워드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화약 연구에 이제 몰두하다가 이 중국 상인을 통해 그 제조법을 알아냈고, 그 이제 그 진포 대첩 3년 전부터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해서 마침내 이날 실전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듯 이제 이 시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명장인 노장 최영과 떠오르는 새로운 영웅, 이성계 두 사람의 전쟁 영웅이 정말 아마 그 당시 뭐 거의 전역에서 입에 오르내렸을 것 그렇죠. 같은데, 어쨌든 먼저 우리 최영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죠. 그야말로 전설의 무장이죠. 네. 그리고 이 고려 후기 지편전 태학사를 지낸 최유정이라는 인물의 5대 손이자 사원부 강관을 지냈던 최원식이라는 인물의 아들이었는데, 네. 그 16살 때 우리 그 유명한 또 최영장군은 항상 기억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거는 사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에요. 최영 장군이 예, 말이 아니라. 흔히 이 최영 장군이 한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고 이걸 최영 장군이 계속 이제 예. 계승을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도 이 관직 생활을 할 때 상당히 그 청렴하고 정말 강직한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을 해서 최영 장군은 재상이 된 후에도 거의 뭐 이 뇌물 같은 거는 뭐 전혀 받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다라는 네.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고려의 장군 재상하면 항상 대체적으로 보면 돈과 재물, 권력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너무 지나치게 쫓은 건데, 그런 환경에서 보면 최영 장군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면 네.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나갔지만 가장 이거 정말 뭐 돈이라면 뭐 이렇게 그 척테크까지 했던 그 지훈이라는 인물을 결국 제거한 것도 바로 최영이었어요. 아, 네. 그런 거 보면 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히 있음을 네.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최영 장군의 전투 이력 종합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실로 화려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은 조일신의 난을 평정을 하고, 또 이제 그 1, 2차 홍건적과의 전투를 또 이끄는 그런 공을 세웠고, 흥왕사의 난을 또 평정을 했고, 고비고비마다 이런 정치적으로 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폐위를 공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나라 쪽에서 덕훈군을 보냈을 때도 이 덕훈군과 최유의 군대를 격퇴시켰고, 그렇죠. 특히 제주의 그 목호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원나라 쪽 그 몽골인들이 그 제주도 차지하고 있을 때 역시 이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천여 명을 평정하고 이 탐라 총관부 일대를 확실하게 이제 수복하는 그런 정말 역할들, 그리고 이제 또 말년에는 홍산대첩과 같은 그런 네. 전투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왜구를 또 상대하면서 그야말로 뭐 최영 장군 나타났다 하면 왜구들이 공포에 떨 정도로 그런 정말 능력의 소유자였고, 정말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뭐 패전을 몰랐다라는 또 이런 면에서는 정말 뭐 고려를 대표하는 장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일단은 이 최영 장군이 처음부터 고려의 중앙 무대에서 좀 계속 활약했다면 이성계는 일단 변병에서 시작한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북방에서.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 조선왕실록 번화에서는 이한사의 고조부인, 이성계의 고조부인 이한서로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 고조부가 이제 원래 있던 전주 땅을 떠나가지고 삼척을 거쳐서 이제 동북면 쪽에서 안착을 하고, 이때 이제 성장하던 그 원나라에 투항하면서 천호벼슬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천호벼슬이 가문 대도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성계는 그 일대에서 그야말로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 원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왕이 집권하고 국민왕이 이제 쌍성총부를 탈환하고자 할 때 네네. 아버지 이자춘한테 이제 내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내음 과정에 같이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첫 그 고려의 공을 세우고 그 음. 이후로 이제 고려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그 직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동로강 만우였던 박이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또 이름값을 합니다. 그다음 2차 홍건적인 때는 동대문을 돌파한 최선봉이었고요. 그때 공이 또 상당하면서 어쨌든 부장으로서 이름을 얻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성계의 이름을 이제 대중적으로 각인시켰던 것은 당시 만주의 새로운 실력자로 떠올랐던 이 나팝출이 그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를 그야말로 아이 다루듯이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거든요. 아이 다루듯이 완전히 제압했다. 예, 이 나팝출이라는 인물이 이 명나라 홍무제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인물이거든요. 이 나팝출이 계속 이제 요동에 있으면서 북원과도 손을 잡고 그렇죠. 고려와도 손을 잡을까봐 예, 예. 전전긍긍했던 인물인데 그 나팝출을 상대로 정말 가지고 놀았던 그런 인물이고 나중에 나팝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에 투항하면서 그리고 나서도 뭐 편안한 여성을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소소한 전투를 넘어서 이 나팝출을 상대하고 나니까 이성계의 명성은 이제 그 중앙정계에서 크게 부각이 되게 됩니다. 뭐 그 이후로도 이성계의 각종 전투 이력들은 이제 화려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아까 그 최유의 그 덕훈군을 데리고 왔던 원나라 군대를 격파할 때도 이때도 사실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총사령관은 이제 최영이 맡았지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것은 이성계였고 그다음 삼선 3계나 이거 함경도 일대에서 삼선 3계가 아마 이성계의 외사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들을 평정했고 동령부를 2차례나 원정해서 이제 제압하고 왔고 쿠바투, 호발도가 침입해왔을 때 격퇴했고 외구와의 전투에서도 앞서 보았듯이 황선 대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 여러 전투에서 이성계 역시도 나갔다 하면은 접은 적이 없는 불패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최영 장군과 이성계를 동시에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 백전불패의 명장이라고 하는 데서 고려 말에 하여튼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일단 이제 연배가, 최영은 이제 노장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성계는 이제 새로운 하여튼 젊은 군의 장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서 보았듯이 이인임 등과도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온 이른바 이제 본인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그 깨끗하지 못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생각이나 또는 뭐 이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도 중앙 집권 세력이고, 예, 그러니까 범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세력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성계는 그야말로 변방이죠. 그러니까 고려도 아니었던, 사실상 당시에는 원나라 땅이었던 동북면 출신인데다가 이제 중앙에서는 뭐 자기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도 없는 변방의 그러니까 비주류 인물이라고 하는 데서 이와 같은 주류와 비주류의 인물, 노장과 청년 이러한 어떤 차이점이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라 고려의 운명을 이제 크게 좌우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전쟁 영웅 노장 최영과 그리고 젊은 이성계가 서로 어떤 운명으로 펼쳐질지 이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최영 장군이 서다편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